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인사 올립니다. 홍해걸쇼 홍해걸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한데 다들 건강하신지요? 바로 앞 시간에 우리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님의 명강연이 너무 열띠게 진행되느라 오늘 홍쇼 시간이 좀 지체된 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아무튼 뭐 택시 타고 헐레벌떡 오느라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서로 이야기 나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지난 한 해 2025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제 금요일 밤 이 시간 홍쇼가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새해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돌림이 언니님이 가장 먼저 오셨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진도 믹스견이군요. 제주도 겨울에 강아지랑 있으면 나름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름에도 가시고 바닷가도 거니시고요. 자, 박혜수님 중국에 계시는데 오늘도 참석해 주셨네요. 인비절라인 어디 치과냐? 저는 그 삼성서울병원 교정과 교수로 지낸 분이 개원을 한 그래갖고 강남역에 있는 병원인데 제가 이게 가물가물해서 갑자기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주보훈 선생님께 다니고 있습니다. 히어도기님, 핑크써니님.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이제 뭐 좀 더 있어야겠지만은 아무튼 올해가 환갑입니다. 음력으로. 자, 리추엉님, 이정옥님, 초록사랑, 제이 맑은물님, 비리유, 그리고 이갑수, 윤희님도 오셨고요. 사라영님, 서정숙님, 열매. 그 자전거가 저 싸게 샀어요. 아무튼 샀다기보다 아무튼 김세환 님이 본인이 애지중지하고 10여 년 전에 사서 쓰던 그 자전거를 저에게 물려주셨죠. 아주 고맙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에스터 TV 영상에 올라가 있고요. 하나뚜님, 그리고 김마이킴님, 네, GFVCL님, 서정숙님, 달님, 서수미, 홍영희, 권태희.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영도님 또 이렇게 PD 성함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클라라님이 귀가 비행기 탄 것처럼 먹먹해진다. 저거 아무튼 뭐 이어폰도 관련이 있고 컨디션이 나쁘면 이 귀 가운데의 압력을 공기하고 똑같게 만들어주는 그 이관이 이렇게 좀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발살바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먹먹할 때도 그렇고 보통 때에도 이렇게 코를 막고 코를 딱 손으로 쥐고 숨을 들이쉰 다음에 내뱉는 거예요. 코를 막고 하면 이제 입도 막고 코도 막으니까 공기가 귀로 나가면서 뻥 뚫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리추엉님이 수트가 너무 멋지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저 놀라지 마십시오. 7만 원짜리 수트입니다. 쿠팡에서. 근데 요즘 또 쿠팡에서 샀다 그러면 또 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근데 그 브랜드는 이렇게 유명한 데는 아닌데 잘 골라보면 진짜 가성비 있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고한철님, 남정현님, 이영수님, 산더머, 은영, 서하황님,
김정희님, 스타리 실버, 데이지, 리쌍님, 네잎클로버님, 이재선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하나님, 이자성님, 러투스님, 권태희, 아, 그러게요. 그냥 말띠라고 해도 되죠? 올해가 이제 병원년이라고 하네요. 별사탕 서수미님, 아, 두타산의 리추형님은 좋으셨겠습니다. 예, 저는요, 양력으로는 67년 2월 6일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음력으로는 66년 12월 27일, 그러니까 섣달 21일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게 말띠의 해입니다. 병원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띠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뭐 음력 기준으로 엄밀하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갑이라는 게 본인이 태어날 때의 그 60 갑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생을 60 살면 한 번 더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환갑인데 제가 딱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원년에 태어나서 병원년을 맞이해서요. 이제 올해가 저한테는 이제 뭐 좀 억지스럽지만 뭐 만으로 60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근데 또 이렇게 환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오케이. 김안젤리나님 감사하고요. 수인초이님, JHJ님, 그래요. 뿌띠마리님, 말리향 조하나님, 예, WTI7님이 유괴가 끝난 지 13년 후에 태어나신 건데 60년 동안 세상의 변화를 본 소감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태어난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세대가 바로 제 동년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록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끝난 지 몇 년 안 돼서 굉장히 비난했던 국가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른바 그 혁명적인 기술 발전을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새 그 아파트가 보급되고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아유, 제가 어릴 때는 자동차는 부자 아니면 못하는 건데 지금은 뭐 마이카 시대고, 그리고는 드디어 그 IT 혁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축복이죠. 뭐 저보다 현명하고 의지도 강하고 또 머리도 좋고 또 체력도 강하고 아주 훌륭한 DNA를 갖고 태어난 분들도 과거에 많이 계셨겠지만, 순전히 옛날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 속에 거의 대부분이 30 못 돼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뭐 왕이나 귀족도 뭐 2대 3대를 보장을 못했죠. 정말 매일 죽이고 죽고 정말 잔인한 세상을 살았는데, 어쨌거나 현 시대에 더군다나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가장 복받은 세대였던 것 같고요. 그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오늘 뭐 그러니까 뭐 환갑
이니까 뭐 나이 들었다고 유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뭐 훨씬 그 선배도 많으시고 연만한 분들이 계실 터이니까요. 뭐 나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뭡니까? 생존다리님이 붉은 말에 적토마. 그러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저도 아무튼 병원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올해 딱 됐다는 얘기죠. 자, 투배윤 님이 남편 되는 분이 총 콜레스테롤 260, LDL 190이 좀 높아요. 3개월 운동해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3개월 운동하고 먹는 거 동물성 지방 철저하게 줄이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개선이 된다면 약을 좀 늦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활요법으로 트라이 해보는 건 좋긴 한데 LDL이 조금 높네요. 저거는 제 느낌으로는 약을 드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환갑잔치는 안 합니다. 프린세스 줄리님. 이제는 촌스럽죠. 옛날이나 했고요. 글쎄, 저는 안 할 생각이고 집사람도 안 했고요. 그리고 뭐 하나도 서운할 거 없고 저는 뭐든지 간소화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사를 공식적으로는 안 지내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추도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의식들을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결혼도 뭐 신랑 신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이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축하해 줄 수 있고 잘 아는 사람 소수만 딱 모이는 그리고 뭐 이 부조 같은 것도 받지 말고 저는 장례도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장례도 3일장이라는 게 물론 옛날에는 1년씩 했잖아요. 장례를. 이제 3일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장례 때도 저는 뭐 지인들을 저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초대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저희들끼리만 추도하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님이나 제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뭐 정신없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3일씩 파김치가 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네. 푸들은요, 청사초롱님, 여기가 밤의 스튜디오라 데리고 오기가 걔네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요. 에스터 TV에 보면 겨울이하고 도치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인자님이 오른쪽 발 복숭아뼈 위쪽이 딱딱하게 응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냥 둬도 되는지. 예,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부위는 뭐 중요한 장기가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혈관이나 신경도 아니고 그냥 뭐 인대나 근육이나 피하 조직이고 그래서 뭐 아프다라든지 마비가 있다라든지 뭐 걷기와 같은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한 며칠 됐어요. 한 3, 4일 전에 갑자기 이 입천장 위쪽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가 좀 아프진 않은데 뭔가 좀 결리고 뭐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씹거나 턱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조금씩 그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물감이랄까?
그래 갖고 이제 빛을 비춰 갖고 거울 앞에서 보니까 한 직경 한 0.5 센티 정도 되는 작은 반흔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는 게 죄라고 '야 이거 구강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강암이 의외로 흔해요. 예를 들면 최인호 선생님 소설가죠. 그리고 가수 덕이 장덕이라는 분도 구강암이고 곧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구강암의 중요한 특징이 안 아픈 겁니다. 참 희한하죠. 뭔가 이렇게 부스럼이나 뭐 작은 무슨 뭐라 그러나요? 뭐 혹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안 아픈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해서 찜찜했는데 그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더 커졌더라고요. 커지면서 약간 궤양으로 불그스름하게 패이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 거죠. 만일 그게 그 크기 그대로 며칠 계속됐더라면 안 아픈 상태로 저는 아마도 뭐 이비인후과 우리 하정우 선생님이나 찾아갔어야 될 거예요. 혹시 구강암 아닌지 조직 검사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프니까 오히려 안도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아프다는 얘기는 이건 급성이고 그건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추울 때 막 자전거 타고 과로하다 보니까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구내염이 생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선생님이 침샘암이군요. 예, 구강암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맞아요. 참 인체라는 게 신기해서 유방에도 이렇게 혹이 있잖아요, 혹이. 근데 이 혹이 멍울이 만져지는데 이게 눌렀을 때 아프면 이건 유방암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아플 때 유방암일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눌러서 아픈 거를 의학 용어로 압통, 텐더니스라고 얘기하는데 텐더니스가 이제 없다.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몸의 어딘가가 뭐라 그러나 아무튼 크기가 갑자기 변하거나 막 아프거나 벌겋게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악성 이런 건 아니다. 오히려 안 아픈 덩어리가 더 위험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더블스 정님이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 류코보림. 그러게 말이에요. 저게 제가 아직 완전히 공인된 건 아닌데 일부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약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류코보림. 이게 이제 네, 류코보린이라는 약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원래 류코보린이라는 게 비타민 B9 그러니까 엽산의 활성화된 형태 중 하나로 항암 치료 때 정상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된다. 근데 이게 BBB라고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가는 기막힌 특징이 있다. 이게 이렇게 뇌로 직접 우리가 먹거나 투여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약물은 뇌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장벽에 딱 막혀갖고. 근데 얘는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면
뇌의 이런 엽산의 루트가 되면서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향상, 과민성 감소를 보였다는 소규모의 임상 연구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 FDA가 특정 조건 아래 이거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표본의 크기가 작고 뭐 한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항암제도 아니고 부작용이 이렇게 뭐 이건 일종의 영양제 비슷한 거예요. 엽산. 그렇기 때문에 why not?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건 괜찮다. 저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이 류코보린이라는 걸 드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린세스 줄리님 말씀대로 이게 아직 대규모 임상으로 인디케이션, 적응증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치료법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정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자폐라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수술도 없고 약도 없고. 근데 이 경우는 어쨌거나 되뇌의 엽산이 부족해서 생긴 그 유형으로 생긴 자폐 스펙트럼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큰 부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트라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네. HK 한님이 이비인후과 가서 스테로이드. 네. 저렇게 돌발성 난청 스테로이드가 도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귀에서 생긴 거겠죠? 네. 여기에 또 뭐 따로 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대학 동기 누구지? 구자원 선생을 추천하고 싶어요. 비욘드에도 출연했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비인후과 주임 교수로 귀 난청 쪽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행복기쁨님이 158 공복으로 아닙니다. 지금은 뭐 97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공복 158이었으면 그 당시는 당뇨였다는 얘기인데 LDL도 150까지 자반증이 저것과는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97이고 수치가 괜찮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요.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요? 우선 또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띄워 주실까요? 세상에. 가장 쇼킹한 소식이죠. 강남의 어떤 병원이 프로포폴을 1000번이나 놔주고 야매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루트로 8억 원을 받았다. 뭐 돈이 없으면 명품백도 받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아주 나쁜 의사입니다. 아주 나쁜 의사. 제가 가장 악덕 의사로 꼽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뭐 좀 불친절하고 뭐 아니면 실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성의하고 뭐 아니면 과잉 진료하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이게 환자에게 분명히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해롭다는 걸 알지만 이런저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환자에게 해로운 처방이나 시술을 거침없이 행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죠.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병원 여러 병원이 걸리긴 했는데 환자도 7분인가가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취약한 환자예요. 결핍이 있는 분이 의지할 데가 없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잘 타이르고 근본적으로 좋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몸에 나쁜 걸 뻔히 알면서도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프로포폴 또 에토미데이트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패가망신이에요. 이게 재벌들도 많이 유혹에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늘어지게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일어난 쾌감을 주거든요. 어디 남태평양의 모래 해변에 그냥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몇 시간이고 기분 좋게 단잠을 자. 그런 묘한 쾌감을 줘요, 이 약들이. 그러니까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의사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쿠폰을 끊고 병원을 1-2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레이저 받겠다. 이제 아프니까 잠을 재워 달라. 근데 별로 안 아픈 시술인데도 이런 주사를 막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알아요. 이 환자가 약물에 중독되는구나. 레이저 피부 미용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약물을 맞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시경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분이 있대잖아요. 이 프로포폴 한 대 맞으려고. 심지어는 산부인과에 루프 넣으러 다닌다는 거죠. 루프를 넣을 때 맞고 또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뺄 때 맞고 또 넣을 때 맞고 뺄 때 맞고 그 약에 중독돼서 단잠을 자려고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오히려 병원이 부추기는 악덕 병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약물을 미끼로 환자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와서 내 병원에서 시술해라.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그냥 한방 주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노골적인 분은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그 환자도 이게 알려지면 걸리니까 서로 쉬쉬할 거다. 뇌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쌍방 걸리면 피곤하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일단 병원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병원 직원들이. 어떤 원장은 또 머리를 써갖고 그 프로포폴 한 사람 용거를 이제 일부러 한 70%만 뽑아서 주사기로 옮기는 거죠. 남은 30%를 세 개를 섞어갖고 또 한 사람을 장부에 없는 엑스트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병원 직원이 모를 리 있겠냐고요. 옛날에 또 어떤 재벌도 여기에 연루됐는데 그걸 놓던 간호사의 비밀을 지킨다고 하지만 간호사도 병원 직원도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으니까 술 마시거나 말하다가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남자친구가 알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다 이게 발각이. 게다가 이 약물을 공급하는 도매상도 이제 특정 병원이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결론은 이런 그 악덕 병원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홍쇼를 통해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쾌락을 주는 거 이거는 대부분 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비단 마약뿐 아니라 이런 프로포폴. 그래 정 통증 때문에 하는 거다. 수면 내시경을 한다. 시술을 할 때 아프다. 그럴 때는 미다졸람을 하세요. 프로포폴 말고. 또 안전한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걸 은연중에 부추기는 이 나쁜 의사들은 진짜 당연히 면허 박탈하고 중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WTI 님이 자꾸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의사 인력 취급 추계위원회. 이거 근데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 국민들이 당장 지금 응급실 뺑뺑이에다 필수 진료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정부 때 2천 명까지는 몰라도 어 맥시멈 정원이었을 때 줄어든 인력 그게 한 500명 되거든요. 그 정도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는 그거는 의료계가 당연히 환자나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저런 것보다도 그 예를 들면 뭐 초진료 인상 뭐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필수 진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하.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 홍쇼는 제가 뭐 온갖 사회 사안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하고 100% 튜닝이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한다는 집사람하고도 모든 사회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100%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안건을 10개 정도 갖고 나오면 아까 뭐 류코볼린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제 생각은 또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사회 현안도 마찬가지니까요. 몇 가지가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윤님이 의사 가운을 안 입는 이유가 있나요? 의사 가운을 좀 많이 입었죠. 학생 실습이나 인턴 때, 군의관 때 뭐 다 입었고요. 집에도 제 가운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번에 한번 가운 입고 나와볼까요? 그래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 기사 어떻게 보세요? 신문 기사인데 나 참 이 기사가 참 의미심장해요. 화장실에 갇혔을 때 생존법, 최후에는 변기 뚜껑이다. 저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런데도 필요한 기사예요. 왜냐하면 1인 가족이 많으니까. 특히 힘이 약한, 근력이 약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인데 무심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을 잠갔는데 문이 이게 열쇠가 잘못되면 딱 락이 걸려서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마루에 두고 나왔다. 이거 환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함을 쳐도 뭐 위아래로 잘 들리겠습니까? 뭐 이게 화장실에 딱 갇혀 있는데. 근데 힘이 약하니까 이거 문을 뿌갤 수도 없고 문은 죽어도 안 열리는데 누구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고 그냥 그 화장실 안에서 어쩌면 며칠씩 강제로 감금되다시피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변기 뚜껑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강도가 크니까 그걸 들고 문을 저렇게 내리쳐 갖고 구멍을 내라. 구멍을 낸 다음에 손을 넣던지 해서 열어라. 뭐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네요.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요거를 뽑아왔냐면 뭐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1인 가구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경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요즘은요. 그 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얘가 우리가 운전할 때도 가다가 저 차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난 어떻게 되지? 방어 운전을 미리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기면 확실히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재난이나 사고가 요즘은 많잖아요. 길 건널 때에도 심지어는 파란불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뭐 차에 치여 죽고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를 갈 때는 좌우를 다 살피고 강박적으로라도 이렇게 심지어는 저는 우스갯얘기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 직원들하고 송년회 갔잖아요. 근데 1층 지하에 있는 노래방인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저렇게 길쭉히 걸어서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불이 난다면 출입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나가야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저보고 좀 웃긴다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항상 조심하면 조심덕을 본다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난의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겠지. 아니에요. 항상 그 과잉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요만큼만 찼을 때 도망갔으면 살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삽시간에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글프게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저렇게 문이 잠기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수돗물 받아서 물 마시면서 버텨야겠네. 누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뭐. 야, 근데 저 문을 못 열면 진짜 황당해요. 어떡하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아무튼 저 화장실 그 문 잠그는 장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 경기도 어디 가평인가 경치 좋은 풀빌라에 수영장에 글쎄 9살 남자 어린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어 죽었다는 얘기. 진짜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진짜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수심이 55cm예요.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같은데. 이게 왜 빠져 죽죠? 서 있으면 아기가 안 빠져 죽죠.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수영하다가 팔이 끼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이 끼니까 이 고개를 물 위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안 빠지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그 확률이 드물어 보이지만 신문방송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다양한 사고들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아는 어떤 그 유명한 자전거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이분은 뭐 자전거 세계에서는 아무튼 엄청난 대가인데 잘 타는 분이에요. 아무튼 뭐 선수처럼 언덕길 쫙 올라가고 뭐 속도도 엄청 잘 내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영상에 안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 타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겨울에 어디 카페인가 어디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미끄러져 갖고 무릎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강골인데 어마어마한 강골이지. 이런 언덕을 그냥 시속 한 뭐 20-30km 팍 올라가는 분이니까 체력이 짱짱한 분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강하니까 남들 같은 경우는 미끄러질 때 딱 미끄러지는 거에 순응해서 딱 넘어지면 되는데 무릎이 이걸 이제 억지로 버티려고 하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다긴다 하는 운동선수도 막 그렇게 다치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니까 실내 수영장에서 40대 가장이던데
부부가 사이좋게 주말에 수영장, 실내 수영장 왔는데 수영 강습을 하는데 뭐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이 수영장 바닥에 닿으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사지마비가 왔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런 일이 꽤 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부탁은 정말 아무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강박적으로라도 선제적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참 근데 그 수영장에 배수구를 어떻게 해놨길래 그런 일이. 아이고 참. 입수 연습이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잘 지켜보기에도 9살이면 제법 큰 나이고 물의 수심이 워낙 얕았으니까 이거는 부모의 부주의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그 빌라를 운영하는 분이 좀 소홀했던 거예요. 근데 하긴 그분도 거기 어린애가 팔이 빠지려고 생각을 또 안 했겠죠.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아이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요건 재밌어 할까나 여러분께. 이재용, 정의선, 젠슨왕 깐부 모임 뭐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화제가 됐냐면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는 저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안경잡이에요. 다 안경을 꼈어. 그래갖고 사람들 이제 시각이 아니 하나도 아쉽지 않고 돈도 많은 재벌이 라식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라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인터넷상에 막 퍼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미 뭐 제가 기자할 때부터도 나온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라식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술의 안전성은 오래전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인된, 증명된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숨어 있고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 지금처럼 재벌들은 안 한다. 심지어는 홍해걸 저도 안 한다. 자, 안 하는 이유는 저 라식이 부작용이 있거나 눈에 해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경 끼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저 재벌 세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안경 끼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뭐 끼고 다니면 되고 뭐 제가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라식이 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숨어 있고 아닙니다. 박셀이 뭐 타이거 우즈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도 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굳이 안경이 안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벌은 라식 안 한다의 진실은 뭐다? 라식이 부작용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거가 또 약간 심각한 얘기예요. 네, 충님이 60대 여성인데 항문이 가렵고, 네,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연고를 바르세요. 약국에 가면 캄비손이라고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그걸로도 안 되면 조금 스테로이드가 강한 그런 뭐 아무 병원에 처방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를요 말려야 돼요.
피부나 점막은 젖은 상태로 축축하게 있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하고 좌욕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드라이어기로 그 회음부나 항문 주변을 좀 깨끗하게 말려 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 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보습제를 발라 주거나 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로이드가 약간 섞인 그런 연고를 바르면 대개는 낫습니다. 저거는요. 항문 소양증이라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뭐 암이나 뭐 위중한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개는 그냥 그 미묘한 신경의 과민, 피부의 건조, 또 제너럴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분이 클레어 브로슈라는 캐나다의 배우라고 하네요. 뭐 대단히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TV에 자주 나오고 뭐 그랬던 분이고 나이는 48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캐나다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캐나다의 법은 불치병일 경우 의학적인 수단이 없고 환자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할 때 안락사를 허용한다. 뭐 지금까지 뭐 한 15,000명인가가 안락사로 지난 몇 년 동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뭘 주장을 하냐면 본인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 나의 임종을 나의 의지를 통해서 품위 있게 맞이하고 싶다. 내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다오. 왜냐하면 캐나다는 법이 그 불치병 안에 정신적인 질환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병만 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분야의 그 선구자가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인데 네덜란드는 이미 이 정신적인 질환도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심지어는 20대, 10대에도 이게 허용이 되는. 그쪽은 너무 전향적이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이분의 기사가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실린 거예요. 그래갖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캐나다 배우를 만나보니 이 배우가 정말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가 뭐 며칠 따라다니면서 의사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뭐 직장 동료도 만나고 근데 이 여성이 그 진료 기록이 뭐 이렇게 두꺼운데 꽤 오랫동안 뭐 한 20년 이상 진료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 약물 투여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이 생길 때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스프라바토를 포함한 그런 약물들 약간 환각 작용으로 충동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ECT라 그러죠. 전기 충격 치료도 수십 번 받고. 이게 해볼 만한 치료는 다 했는데도 여전히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억지로는 하지만 끝나고 이제 자기 방에 돌아가면 걷잡을 수 없는 무력감과 고통에 시달린다. 물론 이제 저분은 독신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다 설득을 하고 저분이 의사가 둘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한 명은 동의하고 한 명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 환자의 그 입장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현대의학적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저렇게 고통에 시달릴 바에는 국가가 법을 바꿔서라도 허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정신과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말기암처럼 이렇게 코스가 완전히 정해진 거하고 달리 어떤 경우에는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섣불리 생명을 중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 부모님이나 그 언니는 다 동의가 됐더라고요. 또 신기하죠. 근데 딸이 또는 자기 동생이 정신질환으로 "나는 그냥 안락사 하겠습니다." 안락사라는 게 이제 약을 슛하는 건데요. 그거를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과 언니와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냥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처절하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뭐 남 얘기로 들리지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해 드리고 싶냐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글쎄요. 우울증인 경우는 난치성 여러 가지 방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그 경우에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어 조금씩 조금씩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거든요. 뭐 저희 집사람만 해도 지금 사실은 저도 재작년, 재재작년에는 많이 힘들었고 집사람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지난 1년 특히 제가 제주에서 돌아와서 함께 있는 동안 눈에 띄게 많이 무드가 안정화되고 좋아지고 있고 나쁜 생각도 안 들고 밥도 참 잘 먹고 있고 잠도 한결 편안하게 자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도 불만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침대만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늘 저녁에도 우리 큰 녀석하고 며느리가 오래전부터 밥을 사 주겠다. 얼마 전에 인제 집에서도 초대해서 먹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 음식점인데 예약을 어렵게 해서 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당일에도 갈까 말까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너무나도 전화 오면 반갑고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누구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래도 그 이상한 생각이나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저는 정말 지금만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간과했던 건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가 다 액면 그대로 진실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저보고 "제주 내려가라." 그럴 땐 뭐 "같이 떨어져 있는 게 서로 편하다.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바보같이 그 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집사람이 저를 필요로 했더라고요. 막상 여기 올라와서 붙어서 지내고 보니까 하다못해 뭐 밥을 먹을 때에도 옆에서 제가 있어 주고 제가 없으면은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실해지고 또 나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지지해 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경험상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렇게 안락사를 신청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반드시 비가역적이고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이게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약물을 비롯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서포티브라 그러죠. 옆에서 지지해 주는 가족의 역할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딱 우산을 씌워 줄 준비를 하고 곁에 있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적어도 그래도 같은 집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주에 있던 뭐 서울에 있던 이제 옛날처럼 집사람하고 떨어져서 각집살이 하는 건 앞으로는 이제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지면 올해 한 뭐 2월이나 3월 날 좀 따뜻해지면 같이 한번 또 제주에 내려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충님이 30대 아들이 화가 많은데 억제하기 힘들다. 이것을 정신질환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 화가 충동적으로 생길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SNS를 보면 방법들이 나옵니다. 뭐 심호흡을 뭐 해라. 뭐 물을 몇 모금 마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화라는 건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단 화를 내는 순간 그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물론 뭐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나 이제 운명적으로 끈이 묶여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경우는 한두 번 화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화가 난다고 아무리 내가 옳은 이유로 화를 낸다 하다 화를 버럭 내고 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뭘 부탁은 당연히 못하고 정상적으로 뭐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서먹서먹해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끈이 끊어져도 좋은 사람이라면 화를 내도 되는데 지금 직장 생활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대부분 인간관계가 그렇지 못한데 덮어놓고 화내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아, 물론 심할 때는 이렇게 울컥하는 거를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은 있지만 그거를 뭐 굳이 약물로 통제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요. 어, 정 내가 스스로 수양을 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도 안 될 때는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눈에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보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오피스 여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화가 날 때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인 한 분이 인터넷에 화를 막 아휴. 음. 그렇죠, 여러분? 박지원 님이 "시간이 길어지면 더해요."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박지원 님 뭐가 시간이 길어지면 더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머니가 사람 만나고 외출 안 줘. 저희 집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사람이 지금 1년 중에 제일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인들이 전부 다 새해 뭐 복 많이 받고 뭐 오는데 집사람은 이거를 겁이 나서 읽지를 못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읽으면 또 답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꼼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 건방지게 말이지. 인제 나는 아는 체도 안 한다 이거지." 뭐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오케이. 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이시영 박사님의 이야기에 또 신문 기사로 오늘 나왔지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1934 년생인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보다 하나 아래신가? 아무튼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4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 매일 체조와 명상, 걷는다. 근데 저분의 해석이 가난이 강한 체질로 만들었다. 어릴 때 내가 가난해 봤던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글쎄 뭐 문학적으로는 멋진 말이긴 한데 가난한 분들 가운데 아프거나 병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분의 뜻을 해석을 하자면 제가 아는 이시영 박사님 저도 뭐 사석에서는 뭐 한 10번 가까이 만났죠. 아주 옛날부터. 근데 참 저분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물론 타고난 건강도 있겠지만 일단 그 사는 아파트가 여의도의 그 시범 아파트인가? 거기서 지금 한 40 몇 년을 살고 계신대요. 이사 한 번 안 가고. 그냥 상당히 낡은 아파트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그러면서 이분은 이 지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지방에 강연이 있어서 제가 내려갔을 때 이분을 우연히 뵀어요. 이분도 아마 행사가 있어 오셨는데 그 호텔의 커피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 갖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책 읽고 뭐 글 쓰고 혼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야 참 평화롭고 멋진 인생을 사시는구나.' 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분도 일찍 드신 분이잖아요. "배짱으로 삽시다." 이게 1983 년인가? 지금부터 40 년, 50년 전에 나온 책인가? 그때 그 책이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약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명저죠, 명저. "배짱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일약 유명 작가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도 이분의 삶을 보면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돈을 벌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욕심이야 사람이니까 다 있겠지만 근데 상당히 도를 닦은 사람의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남자가 인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뭐 잘 나가는 의사에다가 인제 또 굉장히 얼굴도 아주 젠틀하고 잘생기셨잖아요. 그리고 화술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교양 있고 팬들도 많고 진짜 뭐 그 많은 스캔들이 날 법도 하고 또 너무 쾌락지향적인 삶을 뭐 돈을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탐닉하는 삶. 근데 그런 거하고 어떻게 저렇게 담을 쌓고 한평생 살아올 수 있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계셨죠. 진희 선생님이 예전에 영동 세브란스에서 진료받는데 되게 무례하고 고압적이고 그랬나요? 아이고 이거 다 좀 미안하네요. 뭐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으셨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분의 긴 삶의 큰 그림을 보는 거고 제가 뭐 늘 얘기합니다마는 뭐 교황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비난할 행동이나 말이 왜 없겠어요. 네 유진님 기부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분이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참 보기에 좋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원로가 없거든요.
지금 원로라 그러면 김영석 선생님,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시영 선생님, 또 하나가 이제 이근우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멋진 말씀을 남겼어요. 그분도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대 교수로. 그분도 이제 연배가 이시영 선생님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이제 이런 원로분들이,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고 그래야 하는데, 좀 한국 사회가 요즘은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네, 이근호 선생님이요. 갱숙이 님이 가까운 것은 다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여서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섰다 벗었다 하면 눈에 좋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을 꼈다 벗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그 초점만 계속 보는 것보다 가까운데 멀리 일부러 봐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안성기 배우, 그 한국을 대표하는 명배우인데 이분이 지금 위태롭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오늘로 나흘째 지금 의식이 없고 위독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걸렸다는 혈액암이 뭐냐는 내용입니다. 혈액암에 대해서 그 안성기 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혈액암이라는 건요, 백혈병, 악성 림프종, 아니면은 다양한 다발성 골수종 등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을 만들어내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다 만들어내는데, 근데 여기에서 고장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암이죠, 암. 암이니까 정상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정상세포를, 불량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암은 우리가 내시경이나 초음파나 CT나 조기 검진하는 수단이 있는데 혈액암은 어떻게 조기 발견할 건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피검사를 해야죠. 이거 아주 간단한 피검사만으로 대부분 의사들이 현미경 딱 보면 아니까 수치 보고. 근데 우리가 피검사를 건강검진 때 이외에는 잘 안 하니까 증상으로 이제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알아볼 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그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코피가 많이 날 때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잇몸에서 양치질만 해도 잇몸에서 계속 피가 배어 나온다. 이게 치주염이 아닌데, 구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데 피가 난다. 아니면 뻑하면 코피가 난다. 이거 뭐냐면 혈소판의 기능이 망가진 거잖아요. 출혈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또 하나, 몸에 멍이 잘 든다. 원래부터 그런 분이라면 체질인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요 정도만 부딪혀도 좀 지나다 보면 여기 이렇게 퍼렇게 멍이 생김. 조금만 부딪혀도 몸 전체에 어딘가에 멍이 생긴다. 이거 아주 좀 안 좋은 사인이죠. 그리고 몸의 어딘가에 가래톳, 림프절이 만져진다. 이런 데 겨드랑이나 목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뭐가 도톰하게 이렇게 뭐가 코 같은 게 만져지잖아요. 이거 림프절이 붓는 거예요. 이제 악성 림프종이나 아무튼 뭐든 이렇게 붓는 거, 이게 만져지는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열이라 그러죠. 열이 감기 몸살 때처럼 이렇게 펄펄 끓지 않고 살짝 높은 열이 이상하게 내가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일주일, 2주일 계속된다. 미열이. 그럼 그것도 이 혈액암을 암시하는
어, 중요한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빨리 피 검사를 하시면 피만 뽑아서 검사하면 대부분은 진단이 가능하고 안성기 선생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혈액암도 일찍 발견하고 하면은 그 조혈 모세포 이식술 또는 글리백과 같은 표적 항암제 이 두 가지 무기 이외에 카티 치료라고 하는 내 몸 안에 T세포를 면역세포를 뽑아서 이거를 외국의 유명한 그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훈련을 해서 배양한 걸 다시 넣어주는 뭐 이런 기법이죠.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이런 혈액암에 걸려도 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한 80% 가까이는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덕바우만처럼 나하고 골수 타입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게 없으면 골수 이식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찾지 않아도 옛날처럼 굳이 찾지 않아도 어,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다. 다행히도.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세가 나올 때 빨리 병원에 가시면 혈액암이라 하더라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아로님이 흙이 묻은 고구마 포장하다가 녹슨 커터칼로 손가락 베었다. 파상풍 주사 맞으러 가야 할까요? 저라면 맞겠어요. 네, 흙, 또 칼, 뭐 이거 다 이게 파상풍에 걸릴 소지가 높잖아요. 저거가 참 운 없으면 죽어요. 파상풍에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맞겠습니다. 성인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김밀래 님이 골수 이식하면 완치가 되나요? 이게 그 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오묘한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서 골수 이식이든 뭐 표적 항암제든 뭐 카티 치료든 해도 아직까지도 한 10에서 20%는 리프렉토리 그러니까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전형적이지 않은 DNA를 갖고 있는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방법은 없다. 저는 다초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게 벗으면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고 끼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맨발 걷기까지 파상풍 주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왼쪽 갈비뼈 밑 부위가 아프다. 여기요. 3주째 대화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거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갔더니 뭐 왼쪽 갈비뼈 어디가 이렇게 팍 아파갖고 막 너무 아프고 숨도 쉬기 힘들고 아파갖고 제 동생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아유 저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참 제 동생이 또 대학 교수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더니 또 걔가 또 재수 씨하고 또 찾아간 모양이야. 근데 결론은 뭐냐? 그 뭐 그냥 근골격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형적인 증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왼쪽 갈비뼈 밑에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아프다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렌시네이팅 페인이라고 그러죠. 칼로 찌르듯이 아픈 거, 창으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픈 거. 이거는 대부분 그냥 근골격계,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염좌라든지 뭐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뭐 나쁜 자세나 급작스러운 뭐 동작으로 근골격의 문제가 그런 통증이에요. 우리가 아는 암, 중풍, 심장병 이런 암들은 대개 이 통증이 오더라도 아주 널하게 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오지 않고 뭉툭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통증의 양상이 더군다나 3주째 지속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근골격계 이상입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그러니까 아마도 뭐 잘 때 나쁜 자세나 뭐 이게 눌리거나 여기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를 좀 드시고 근데 되게 이렇게 여러분 갈비 드셔 보셨어요? 갈비 먹어 보면 갈비뼈에 질긴 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그 뜯어 보면은 이제 인대가 얼마나 질겨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면서 탄력을 잃고 그런 상태에서 나쁜 자세로 뭐 자거나 아니면 삑 뭐 이 뭐 뭐든 하면 여기가 살짝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소량의 출혈이 있거나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요. 뭐 한두 달 갑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그 비특이적인 이런 통증은요. 그냥 진통소염제 먹고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만두 님이 마리텔에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해 줬을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누굴 만났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여성을 잘 섬기고 챙기고 배려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아주 유니크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야. 우리 집사람이 가령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은 그 송년회 때 빨간 옷 입고 막 나가려고 할 때 저한테 억지로 끌려 나가면서 막 비명 지르고 그때 한번 그 표정을 보세요. 그 표정이 그게 그 만 61세 여성의 표정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 10대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의 표정인데 그 참 아주 유니크한 발랄함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은 훨씬 더 특별한 무엇인가 있고 저는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옛날에 뭐 에스더 TV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뭐 할머니가 뭐 차에서 못 내리고 할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손 흔들면서 차 비키라고 했는데 트럭이 그걸 못 보고 달려왔다고요. 아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한다는 게 어울리는 소재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신앙을 증거하듯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 뭐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오히려 기회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제가 그러기에는 필요 충분하게 저에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맙고 훌륭한 여성이다. 집사람이. 뭐 단점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만두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집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는 얘기해서. 지금 또 슬라이드가 많지. 또 보세요. 뭐가 있니? 슬라이드가요. 끝났나?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봄직한 오늘 나온 뉴스예요. 제가 비욘드에서 졸겐스마라는 그 주사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졸겐스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다. 주사입니다. 주사. 정맥으로 한번 슛하면 끝이에요. 한번 딱 하면. 근데 한 번 요만한 그 몇 cc 안 되는 주사가 얼마냐? 보세요. 34억. 와. 이게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게 이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일종의 유전 질환이죠. 저 병에 걸리면 이제 이 몸을 움직이는 이 등뼈 아래로 쭉 내려가는 척수 신경들이 마비가 돼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비쩍 말라가고 이제 심한 경우는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불치병이죠. 그런데 이게 그 FDA 공인을 거치는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희귀질환이니까 제약회사가 이걸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임상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번 맞을 때 34억이라는 비용이 책정이 되고 영국 정부에서는 이걸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저 꼬맹이가 4년 전에 저 주사를 한 방 맞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으면 물론 수영도 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의대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한 치료예요.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유전자 치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희귀질환은 치료비가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이거 해결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보험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감기 환자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감기 환자 1인당 몇천 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약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환자가 국가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 저 34억이면은 만일 그 감기 환자 1인당 뭐 10,000명까지는 안 되겠죠. 10,000명이라고 쳐도 그러면 무려 34만 명, 5,000원씩 혜택을 준다 그러면 7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의 감기 환자에게 갈 돈을 한 해가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디에다 제한된 돈을 쓸 것인가. 근데 선진국은 이런 쪽에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주사도 살이 떨릴 것 같아. 요만한 주사 하나가 34억이니까 이거 예를 들면 깨지거나 어디 정맥 어디로 엉뚱한 데 슛하면 그냥 그 놓는 의사나 간호사도 벌벌 떨릴 것 같아요. 벌벌. 오케이. 네, 그래서 영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가 뭐죠?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없나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떠드느라고. 예. 2026년 병원년 이제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제가 1966년 12월 27일 음력으로 병원년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환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몇 가지 좀 들려드리고 오늘 홍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시네요. 이거는 뭐죠? BTC님이 난소 자궁 내막증 수술 후 1년 경과되었다. 로렐린 주사 후에 호르몬제 아즈. 저거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체중이 늘어난 게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끊어서 생기는 불이익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 판단은 주치의 의사, 산부인과에서 해야 되겠죠.
산부인과 가운데서도 내분비 산부인과라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서울대병원 같으면 구승엽 선생 뭐 이러면 제 동기인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TNS 포레버님, 잠자기 전에 비타민C와 멜라토닌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같이 드셔도 푸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야 뭐 비욘디에 나왔던 많은 흉부외과 선생님 가운데 좀 딱 보시기 인상 좋은 분 계시면 찾아가 보세요. 비욘디 소개받고 왔다고. 왜냐하면 저게 이제 유난히 그 비보험이니까 과잉 진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결이 맞는 의사에게 좀 실속 있게 잘 치료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호르몬 양성이군요. 그런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걸로 돼 있고 항암을 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유방암이 참 드물게도 이게 10 년이 지나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방암이 어 대개는 치료는 잘 되지만 끈질기다는 얘기입니다, 남아 있을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그 사람 몸이 미묘해서 유방암이든 백혈병이든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 수술로 이제 조기로 떼내고 뭐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눈에 보이는 건 요거지만 요 주변에 흩어져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걸 가만히 이렇게 떼잖아요. 떼도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더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쓰는 게 항암제고 어 근데 이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막 몸이 괴롭고 등등.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계 숫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항암제가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더니 몇 년 후에 재발률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낮췄다.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이내 재발률이 16%다. 통계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16%면은 5명 가운데 6명 가운데 1명 정도 되네. 그 얘기는 6명 가운데 5명은 괜찮은데 1명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저 확률이 16%가 뭐 6%, 3%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거보다도 조금 줄이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와 환자가 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나요. 그런데 저라면 저 항암제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그 세포 독성 항암제 특유의 뭐 괴로운 증세가 심하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하는 게 옳습니다. 재발률 16%가 작은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제크 님도 오셨구나. 예. 아. 목 결절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해 보고 목소리 사용을 안 하고 조금 경과를 보고 그래도 안 좋아지면 수술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히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고요. 무조건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뭐죠? 여러 가지 사회 현안은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 환갑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환을 먹어도 되느냐. 샤론고 님. 먹어도 돼요. 강심제 역할을 하니까. 예, 너무 많이만 말고 소량 드시는 거 예민한 분들이라면
인대놀 같은 뭐 혈압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강심제. 근데 많이만 먹지 말고 말이죠. 올해는 저희 비욘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글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보다도 연배가 많고 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또 훨씬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겨우 얼마 안 된 나이에 환갑이랍시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꼴볼견이긴 한데 원래 또 홍쇼가 또 뭐 그런 얘기 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500mg 먹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님. 어, 돌이켜 보면 그 이 세상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그 우연이 겹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는 이제 자기가 무슨 의지를 동원해서 능력을 키우면 세상이나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게 아무튼. 내가 무슨 노력을 했지? 나의 성취라는 게 뭔가? 회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점에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근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 그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이분이 이제 50년 넘게 15만 명이나 되는 정신과 환자를 진료한 노 교수님이죠. 이화여대에서. 근데 이분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 말씀은 여러분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 아무튼 참 와닿는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좀 철이 들면서 푸른보성님이 오늘 오후 오른쪽 허벅지 옆에 아파서 파스 붙이고 점점 통증이 심해서 간신히 자고 그러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체외 충격파 치료로. 뭔가 근육통이 생긴 거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흉선암에 대해서 화영연화님, 이게 좀 드문암인데, 제가 다만 한 가지 이 흉선암은 이 가슴 안에, 이거는 이제 심영목 선생님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저한테도 얼핏 그런 얘기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흉선암 너무 모르는데, 이거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된다. 내버려둬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당차병원으로 옮겨갔잖아요. 삼성에 계시다가. 대가를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드문 종류의 암일수록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요.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스케일이 다 다르고 조금 있는 거는 그 연세에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3년 전에 했다. 그러면 한번 가볍게 또 한번 해봐도 되겠죠. 3년 지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덧없는 얘기라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생각이긴 하나,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데서 저는 많은 울림을 받아요. 제가 이제 환갑이 되고 보니까 어 박완서 선생님 아시잖아요. 박완서 선생님. 그분이 정말 당대의 지식인이고 문학가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얼마나 많은 명저를 남기고 어 근데 그분이 이제 1988년인가 올림픽 할 때 아무튼 뭐 남들 같은 해에 뭐 한두 달 간격으로 남편 되는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8개 모자가 있다." 그 머리가 다 빠지니까 가리느라고 뭐 그 글도 썼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외아들, 아드님이 제 의과대학이 2 년인가 3년 선배예요. 선배인데 그분도 안타깝게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다가. 뭐 무슨 뭐 자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약물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어디 눌려서 아무튼. 그러니까 창졸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아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분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아예 그 마음의 고통이 커서 기도하는 그 카톨릭 그 뭐라 그러지? 그 피정하는데 아예 그냥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밤낮 없이 기도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그분이 편지가 왔는데 그분이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매님은 아니라야 하나요?" 야, 이참 어떻게 보면 참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박안서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컸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유명한 얘기가 이제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옛날 그분도 한창 잘 나가던 뭐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래 갖고 이제 선거에 이겨 갖고 기분 좋은 날 그분이 뭐 30 대인가 40 대인가 뭐 엄청 젊을 때 그래 갖고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축하하러 오는 차 안에서 교통사고 나서 아내분하고 따님하고 뭐 자녀 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한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Why not?"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이제 나는 "Why me? 왜 내가 이렇게 불운해야 하나요?"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hy not? 너는 안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냐?"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아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막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 쏘쏘 그들의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또 본인의 노력과 의지,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그걸 뭐 가볍게 보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총이 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운이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 이근우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의 이 세포 안에 DNA가 30억 개씩 염기서열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엉뚱한 걸로 삐끗하고 바뀌면 이게 갑자기 돌연변이가 되고 그냥 암으로 자라나는 거고, 어떤 녀석은 뭐 인간의 무드를 관장하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오작동으로 관여하는 유전자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뭐 세로토닌 같은 거요. 도파민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환각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조현병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프론탈 로브 이 전두엽 쪽에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DNA가 뇌신경 배열이 아주 촘촘하게 커넥션이 잘 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은 그림이나 도표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포토그래픽하게 탁탁 찍혀서 기억이 되고 뭐 수리적인 뭐 수학적인 영역도 남들이 뭐 몇 시간을 끙끙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순식간에 이해를 하고 그 천재가 있거든요. 천재가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발군의 천재가 있어요. 발군의 천재. 사람마다 아무튼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새끼들이 아무 죄 없는 새끼들이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스럽게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야생 가보면 항상 연약한 새끼들부터 맹수들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맹수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걔들도 자기 새끼들 굶주리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단백질을 가져와야 되고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요. 몇십억 년 동안 뜨거운 불덩어리와 바위밖에 없는 무기물 덩어리에서 땅속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압력과 뜨거운 불덩어리가 우글우글한데 그 위에 가장 끝에 그 얇은 식빵이 식듯이 빵 껍질이 이렇게 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지구예요. 요 안에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고 겉에만 식어서 아주 얇은 지각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지각의 틈 사이로 좀 물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바다예요. 그 바다라고 해봐야 지구 전체 부피에 뭐 몇만 분의 1도 안 될걸요. 그 가느다란 그 식어버린 지각의 빵 부스러기 위에 이제 뭐 바이러스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뭐 곤충도 나오고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뭐 하다가 인간이 이제 뭐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좀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 질문 네. 사회에서도 근데 저는 윈데스 초님 말씀에 꼭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는 나쁜 사람들이 말로가 좋지 않죠.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저 위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그다음에 그 딸내미까지 지금 4대가 이제 통치할 준비를 한다면서요. 19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 들어서서 곧 있으면 이제 100년이에요. 무려 100년 동안 어떤 독재자 4세대가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저렇게 포괄적으로 통치하면서 온갖 호사를 누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근데 김씨 그 3부자가 뭐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응징을 받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스탈린 그렇게 뭐 몇백만 명 동족을 죽이고 잔인한 숙청을 한 독재자인데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병으로 뇌졸중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우리의 소박한 믿음도 반면에 뭐 엄청 착하게 산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결과가 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말씀이 요지는 그러니까 뭐 대충 살아란 말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속성이 있더라. 정말 불합리하고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유니버스라는 게 인간이 이해하도록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그 천체학자가 만든 말이 있죠. 유니버스. 우주는 그 인간이 옳다라고 하는 범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우주는 그냥 우주 그대로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의, 도덕 이런 거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다는 건 좀 슬퍼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박애정신이나 인도주의라든지 인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인류의 깨달음으로 등장하면서 오늘날 겨우 이제 이렇게는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온갖 사건 사고 그리고 온갖 흉악한 질병들 그리고 뭐 사람들 사이에 얽힌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근우 선생님의 이 마지막 얘기가 재밌는 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소한 즐거움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60 다 돼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 또 올해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나름 꿈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욘디도 지금 200만인데 한 300만 됐으면 좋겠고 조회수도 더 늘고 수익도 더 많이 날고 그래 갖고 직원들에게도 연봉도 많이 주고 뭐 복지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집사람 회사도 매출이 더 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뭐 세속적으로는 뭐 솔직히 저는 사는 집이나 뭐 자동차나 뭐 아니면은 뭐 보석이나 뭐 명품이나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정말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세속적으로 있다면 그런 건데 그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제가 계속 저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받은 많은 고마운 은총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감사하고 그쵸. 감사하죠. 저는 진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많은 걸 얻었고 근데 그동안 제가 60될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쨌거나 신분 상승? 뭐 신분이라는 건 좀 어색하지만은 어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어 이런 내 나라가 아주 고마운 거죠. 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저 무슨 뭐 아프리카나 이슬람 나라나 뭐 이런 인권도 없고 뭐 상식도 안 통하는 뭐 그런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제 삶이 뭐 지게꾼 말고 뭐 있겠습니까? 뭐 땅 파거나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근호 선생님 얘기대로 좀 유머를 잃지 말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여유, 낭만, 그런 그릇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죽기 직전인데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정말 참 딱 죽기 좋은 날이네. 뭐 뭐 이런 그 깡패 영화 어디서 신세계인가 뭐 있잖아요. 정말 참 죽기 좋은 계절이네. 뭐 이런 말. 그리고 죽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그 깡패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나를 들들 볶지 말고 특히 제 나이쯤 되면 좀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행복과 쾌락 중추와 고통 중추는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물질적으로 또 자극적인 쾌락으로 막 기뻐하고 탐닉할수록 나의 고통 역치가 점점 또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거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에도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권력자나 재벌들이 성격이 까다롭고 화를 잘 내고 뭐 이런 면모가 있고 괴팍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 뭐 그러니까.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 역대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적어도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고 여기에서 소외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 갈등도 있긴 하나 그래도 개인이 절대적으로 누리는 삶의 안온함이라고 하는 건 선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보면은 뭐 베조스나 아니면은 뭐 누굽니까? 전기차 만드는 세계 최고 부자 이름 뭐죠? 나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얼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보세요. 앱슈타인이라고 죽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성년을 비롯해서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어린 여자들을 잡아와서 뭐 호화로운 별장에 가두다시피 해갖고 전 세계 뭐 영국의 앤드루 왕자 거기에 다 걸려. 영국의 앤드루 왕자 클린턴은 거기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클린턴 그 사람 보면 좀 병적인 섹스 광이에요. 그렇게 망신당하고도 거기 가서 그러고 싶을까? 미국 전직 대통령의 딸도 있는 양반이. 거기 트럼프는 당연히 또 들어가 있고 그것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빌 게이츠도 연루가 돼 있고 무슨 하버드에 무슨 총장도 있고 유명한 재무부 무슨 장관 온갖 이른바 우리의 워너비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는 꼬락서니가 결국 저러려고 저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루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아무튼 송향박님이 골밀도 T스코어 마이너스 2.0 그러면 골 감소증이죠. 마이칼 여성 호르몬제.
아니에요. 무조건 드세요. 네, 일론 머스크네. 지금 여성 호르몬 저거는 이미 이제 장기간 먹어도 된다는 게 지난 한 20-30년 동안 이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드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저희 집사람도 먹고 있고요. 이게 드십시오. 지금은 심한 건 아니죠. 지금 골 감소증이고 아직은 다공증은 아니니까 지금 드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뭐 자녀들을 뭐 몇십 명을 낳고 여자도 뭐 여러 명인데 뭐 하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리고 또 뭐 케타민 중독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뭐 감히 평가할 그런 레벨이 아니고 인류의 그 미래를 선도하는 혁명적인 천재들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위인들은 맞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다고 하는 삶에서 좀 벗어난 그런 궤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 감사하고요. 초코 조아님도 감사하고요. 네,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게 남는 거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복숭아 목수국님도 처음 뵙는 분인데 칭찬 감사하고요. 확확님 처음 뵙는 분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또 이게 홍쇼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좀 더 뭔가 그 새롭고 유익하고 좀 창의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걸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는데 새해부터는 좀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주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오늘이 이제 2026년 첫 홍쇼 방송이고 오늘 이제 방송의 주제는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력으로 환갑이 되고 보니 인생의 의미가 아까 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운이 많이 작용을 했고 세상은 굉장히 부조리한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즐거움, 네,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겁니다. 뭐 제가 늘 드리지만은 뭐 우리 겨울이 쓰다듬어 주고 빗질해 주고 산책하고, 아니면 우리 집사람도 어깨 뭉친 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풀어 주고 밥 먹을 때 같이 옆에서 제잘제잘 하면서 오늘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그런 거죠, 여러분. 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손등 다친 거 보이나요? 이 보이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이가 물어서 그런 거예요. 그놈이 집주인 저도 웁니다. 성깔이 아무튼 돋지는 않은 녀석, 아무튼 제가 이러고 삽니다. 아무튼. 자 보자. 갱숙이 님이 무릎이 아파서 물이 차 있다. 예, 물을 빼는 거 좋아요. 물이 차 있으면. 근데 저게 이제 너무 자주 뺄 건 아니고요. 물이 차 있으면 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 먹고 재활 운동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다시 물이 안 차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일단 찬물은 주사로 빼주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또 자정이 넘었습니다. 뭐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부터는 어쨌거나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고
음 그리고 여러분께 무엇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많이 공부하는 그런 홍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있을 때보다 피곤한 이유가요. 제가 지금 여기 잇몸 저 입천정이 많이 헐어 있어요. 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오라메디도 바르고 뭐 가을링도 하고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추운데 무리했더니 바로 이렇게 탈이 나네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병오년 말띠의 해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